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목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 됐는데요. 연말을 맞아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지역 언론사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디지털 뉴스팀의 김재현 기자,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덕모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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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수님. 최근에 미디어 환경이 지금 어떻게 급속도로 바뀌고 있나요? 네, 아주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데요. 전통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신문, 인쇄 매체가 아주 퇴조를 했고요. 이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포털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매체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인스타그램이랄지 페이스북이랄지 밴드, 트위터, 유튜브, 메타버스 같은 이른바 소셜 미디어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뉴스를 접하는 이 포털이 지금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이 대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이 인터넷과 OTT, 넷플릭스나 이 웨이브, 왓챠 같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을 만큼 미디어 환경은 아주 급변하게 요동치면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몇 해 전부터 언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디지털 혁신을 이뤄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현재 언론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디지털 퍼스트 정책을 구현하면서 이게 그야말로 생존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앙언론이라고 말하는 조선일보랄지 중앙일보랄지 한국경제랄지 모두 이 구독과 멤버십을 유료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과감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화고요. 그러한 몸부림은 방송 쪽에서도 굉장히 크게 변환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디지털 전담 부서들을 만들어서 이미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KBC도 이제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포털과의 어떤 관계, 그래서 뉴스 콘텐츠 제휴사로서의 어떤 위상을 확보해서 특히 지역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뉴스를 전국화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뉴스의 영향력을 높이고 또 방송사의 이미지를 기존의 어떤 방송국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콘텐츠 제작사라고 하는 이런 영역으로까지 이제 확대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 이런 것들이 올 한 해 동안 각 언론사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재현 기자 어떻습니까? 네. 교수님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포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친구들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잖아요. 시간을 맞춰서 뉴스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KBC도 포털에 뉴스 서비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포털 뉴스 서비스가 자리를 잡은 게 짧게는 15년, 길게는 17년, 18년 정도 된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는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 이 두 곳이 양대 포털로 알려져 있는데, 이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의 제휴 과정을 거칩니다. 그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검색 제휴 단계가 있는데요. 이 검색 제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언론사나 특정 기사를 소비자가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아보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 검색 제휴를 맺게 된 언론사들이 특정한 성과나 일정 기간 동안을 그 제휴 관계를 유지를 하면 이제 그다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스탠드 제휴를 맺게 됩니다. 이제 스탠드 제휴는 각 언론사에게 페이지를 포털사가 제공을 해주게 되고, 그러면 그 페이지에 들어가는 기사의 편집, 배열 이런 것들은 각 언론사들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탠드 제휴를 거쳐서 또 어느 정도 성과가 인정이 되면 이 컨텐츠 제휴사가 되는데요. 이 컨텐츠 제휴사는 말 그대로 이 포털사에서 언론사에 그 기사를 제공받고 이것을 편집해서 임의의 독자들에게 제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 단계의 제휴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컨텐츠 제휴를 맺게 되는 언론사들은 그 포털사로부터 일정 부분의 전재료, 또 광고료 이런 수익들도 배분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사실 뭐 이게 과연 어떤 게 바뀐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올해부터 이제 국내 양대 포털사가 이제 지역 언론사와 이 서비스 제휴를 맺으면서 이제 지역민들도 이제 포털 뉴스를 통해서 이제 지역의 언론 뭐 뉴스들을 보실 수 있게 된 상황인 건데 이 제휴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약 80여 개사의 컨텐츠 제휴사가 있고 뭐 다음 같은 경우는 약 130여 개사의 컨텐츠 제휴사가 있는데 사실 이 컨텐츠 제휴사들이 대부분 2개, 3개 정도의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중앙언론 또 특별 뭐 전문 언론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뉴스들이 오늘날 소비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털 뉴스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가 되고 있는데 정작 지역 언론들은 컨텐츠 제휴사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 중심의 뉴스, 수도권 중심의 뉴스를 가속화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 2021년에 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각 권역별로 한 개씩의 지역 언론사를 포털 컨텐츠 제휴사로 추가 선정을 했습니다. 지역 언론의 포털 뉴스 서비스 진입 장벽 자체를 낮추고 또 뉴스 자체를 다양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여러 언론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이 지역 컨텐츠 제휴사 심사에 응모를 했고 그 결과 저희 KBC 광주 방송이 광주 전남의 유일한 컨텐츠 제휴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교수님 네. 보시기에는 지금 그 이 포털사에서 하고 있는 지역 언론사 제휴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국외 권역에 대해서 특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제휴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이제 경기, 인천은 좀 요건이 잘 안 돼서 그 지역을 제외하고 8개 권역의 이 대표 언론사들을 선정해서 뉴스 콘텐츠 제휴사 가장 높은 단계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전에 그 이전과 그 이후인데요. 그 이전에는 우리 기자님도 얘기했듯이 3개사 정도가 거기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일단 진입 장벽을 좀 낮춰서 많은 상대적으로 좀 다양한 언론사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것은 대단히 다행이고요. 특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동안 포털이 중앙 뉴스 중심의 서비스를 해왔다면은 적어도 진입 장벽을 상대적으로 좀 낮추고 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이 포털을 통해서 전국화를 좀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야말로 소외되었던 지역의 목소리가 전국 어디에서나 이전보다는 좀 들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이 상대적으로 진입한 언론사들이 적기 때문에 이 수도권 중심 또 서울 중심의 어떤 뉴스 공급 구조는 여전히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포털 네. 사이트 같은 경우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사기업이잖아요. 예. 근데 사기업한테 아까 이야기했던 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 심사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권역별로 추가를 하게 한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한쪽에서 보면.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라고 하는 포털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뉴스 공급원으로서 오랫동안 그 소위 말하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독점적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것은 우리 언론사들이 이 콘텐츠를 뉴스 콘텐츠를 제공한 언론사들이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언론사의 가장
그 값진 킬러 콘텐츠인 뉴스를 너무 헐값에 그 포털들에 주어버려가지고 그걸 공용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소위 가불관계로 말하면 포털이 갑이 돼버리고 그 콘텐츠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이 언론사들이 을이 돼버린 구조죠. 그러니까 재주는 언론사가 부리고 돈은 포털이 왕서방이 버는 것 같은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포털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수익공조 창출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털의 어떤 행포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김재훈 기자께서는 1도 1사 심사 방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지금 앞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특별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색 제휴를 통과하고 검색 제휴사가 어느 정도 특정 기간 동안 성과를 보이면 다음 스탠드 제휴의 요건이 주어지는 것이고 네. 또 스탠드 제휴를 잘 이제 꾸려가면 이제 컨텐츠 제휴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이제 그런 조건들이 아무래도 이제 서울 쪽 언론들, 중앙 언론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지역사들이 그 심사를 온전히 통과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역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한 해만 특별히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 제휴사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검색 제휴나 스탠드 제휴보다 좀 더 많은 공익적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뭐 어뷰징이라고 하는 뭐 베껴쓰기나 뭐 기사 뭐 남발하기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제재들도 좀 있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걸러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조직 또 그런 언론사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또 너무 이 자격을 이제 남발해서는 또 이게 또 그 앞서 말씀드린 어뷰징이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제안을 했는데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 뉴스 시장에 넘쳐나고 있는 이제 그 베껴쓰기나 이제 따라쓰기 뭐 이런 것들 비판의 목소리 측면에서 보자면 뭐 어쩔 수 없는 좀 제안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김동모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에 참여를 더 늘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게 특별 심사였잖아요, 작년에. 그 말은 계속 확대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작년에 이미 심사를 들어갔을 때 이미 그거는 공지가 된 상황이었고요. 특별심사는 작년 기준 2021년 그 심사 당시에 응모 당시에 올해 한해서만 특별히 이루어지는 컨텐츠 제휴사를 뽑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포털사들이 가지고 있던 컨텐츠 제휴사가 되기 위한 조건들로 하면 지역 언론사들 그 조건을 맞추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대로는 더 이상 지역 언론사들이 컨텐츠 제휴사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그 진입 장벽을 그 한 해에 대해서만 특별히 낮춰서 그 지역 권역별로만 심사를 해서 한 개 언론사만 주겠다. 그래서 그 같은 형태로 추가적으로 되는 것은 좀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걸 늘린 거라면 특별 심사를 통해서 그들의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네, 포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털에서 기준에 맞는 언론사들이 생기면 계속 추가를 하나요? 자기네들 기준에 맞춰서? 그 추가가 되고 있는데 실제 그 늘어나는 추이를 보시면요. 1년에 한 개 언론사도 지금 될까 말까. 그러니까 뭐 2개, 3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2개 정도, 3개 정도 언론사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더 이상 종합 일간지나 종합 방송이 아니라 전문지, IT 관련된 전문이라든가 좀 특색 있고 다양화된 언론들로 이제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지역 언론의 포맷으로는 좀 더 경쟁하기가 힘든 그런 구조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정말 저희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신문과 방송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으로 넘어간 거는 맞는데 그 넘어간 걸 이익은 다 지금 포털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역에다가 기회를 좀 주라 하는데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저희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뭐 대안으로 얘기되는 것들이 지역 공공 포털 같은 것도 지금 대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포털의 수익 구조가 결국은 클릭 수에 의한 광고료를 배분해주는 방식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콘텐츠의 질을 저하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저급한 기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건 위주 기사. 이런 생산을, 계속 촉발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준도 좀 바꿔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또 포털 알고리즘의, 이런 폐해, 그렇게 해서 본의 어떤 뉴스가 과도하게 노출돼서 하향 편준화를 배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되고, 또 후발주자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특별심사를 통해서 된 언론사들에게 좀 과도한 이 자체 제작률, 그거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은 지역의 어떤 다양성, 80%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역 언론사들에게 좀 압박을 가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을 다 하면 지역 언론사의 어떤 콘텐츠 경쟁력은 높아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과도하게 요구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또 지역 CP로서 이번에 콘텐츠 제휴사로 발탁된 그런 대표 언론사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뉴스를 우리 지역에서만 가능한 그런 뉴스들, 예를 들면 하정 아이파크 같은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이라 했지, 또는 재난 대응 방송,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편성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런 거는 우리 소위 말하면 지역 방송, 예컨대 KBC 방송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광주의 뉴스를 대구나 부산에서도 광주의 뉴스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또 프랜차이즈 스포츠 관련 중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시아 문화전당의 어떤 그런 콘텐츠들을 공급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콘텐츠의 어떤 다양화를 좀 시도해보고, 이 콘텐츠 제작도 오리지널 디지털용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또 긴 스트리밍용으로 이렇게 길게 완판형을 만들기도 하고, 방송용으로 재가공해서 편집해서 하기도 하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 쇼폼 형식으로 아주 짧게 압축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콘텐츠 제작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그런 문제를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자체 생산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것들을 다 하면 좋겠지만 인력은 한정돼 있잖아요. 현업에 계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세요? 방금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이제 KBC의 상황을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화정 아이파크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보름 넘게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전문가분 모시고도 하고, 또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조 당시까지 저희가 이제 중계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프랜차이즈 프로스포츠나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사실은 유튜브 채널이나 역시나 네이버 TV 같은 채널을 통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계속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아마도 지금까지 지역 언론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인력 문제라든지 인력의 수급 문제, 그다음에 인력의 운영 문제, 그다음에 퀄리티를 맞춰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규모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뉴미디어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존의 기존의 온전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에 비해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덜하기 때문에 더 적은 리스크를 안고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포털 콘텐츠 제휴사들은 특히 지역 특별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이 제휴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책임감을 갖고 일정 부분의 투자와 과감한 시도들을 통해서 그런 성공 사례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지역 언론사들, 또 온라인 진출을 꿈꾸는 지역 언론사들에게도 뭔가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포털 뉴스에 지역 언론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어떤 점들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예, 우선은 포털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지역 뉴스가 좀 전국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이제 가장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지역 콘텐츠 제휴사들도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의 에너지를 이렇게 부여를 했고요. 또 이 계기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에
상당히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을 넘어서 이 전국으로 또는 세계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상당히 갖게 됐고요. 그 콘텐츠 제작의 어떤 그 뉴스 아이템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제작 형태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도 가져왔던 거, 이런 것들은 큰 장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기자들에게는 그 뉴스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죠. 기존의 어떤 그 방송 뉴스를 제작하면서 이제 인터넷판 또는 온라인판을 또 만들어야 하고 또 그것을 재제작하거나 편집해야 하고 또 글쓰기도 방송용 글쓰기가 아닌 인터넷이나 신문형 기사 형태로 글쓰기를 해야 하고 상당히 많은 업무 로드가 부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과감한 좀 투자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필요성을 알면서도 대개 보면 일시적으로 하다가 그런 것들을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기왕에 이 포털에 진입한 우리 KBC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좀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이것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방송으로 그 모델을 정립해가는 그런 하나의 시도들을 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전공이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언론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면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환경에서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도 OTT 제작이랄지 또 홀로그램 제작, 또 드론 촬영, 다양한 그런 그 과목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널리즘을 가르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저널리즘의 본령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뉴미디어나 방송 제작론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매번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또 새로운 그 제작의 장르들이 등장할 때마다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경쟁력 있는 그런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 대학도 AI 이 특성화 대학이랄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I 도입이랄지 디지털 이 저널리즘론이랄지 새로운 체제에 맞는 그런 교과목들을 개발해서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네. 또 이 현업에 계신 분들은 그전에 사용했던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을 배워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방금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기존의 문법, 그러니까 전통적인 형태의 신문 혹은 방송, 특히나 이제 그 지역 언론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뉴미디어로의 전환 자체가 굉장히 서울이나 중앙 언론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그 조직의 규모 자체도 작다 보니까 이게 어느 특정한 몇 명이 바뀐다고 해서 될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오픈 플랫폼들이 굉장히 일상화되면서 또 이게 트렌드에 민감한 기자들일수록 그 유튜브랄지 인스타그램이랄지 페이스북이랄지 전통적인 방식의 기사가 아닌 전통적인 방식의 컨텐츠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를 좀 과감하게 한다면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는데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기존에 해왔던 그런 문법의 방송, 그런 문법의 기사들이 아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조직의 유연함, 이제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좀 만들어가야 하고 또 지역 기자사회가 다 같이 좀 만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KBC 같은 경우에 포털의 콘텐츠 제휴사가 된 이후에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거의 한 1년 정도 됐는데 수치상으로 달라진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나요? 네, 일단 기존과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무슨 발표를 하고 또 국회에서 여야 간에 어떤 정책이 나온다거나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거나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광주 전남 지역과 관련되지 않았으면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방송이라고 해봤자 저희 메인 뉴스가 25분 편성이기 때문에 이제 분량에 대한 한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루지 못했던 것들. 하지만 전국적인 이슈라 할지라도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여론과 시각을 담은 기사를 다시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좀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기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나가면서 이제 많은 관심들을 좀 받게 됐고요. 수치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저희 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음 카카오와 네이버 이 두 곳 포털에 저희가 뉴스를, 지금 공급한, 기사들이 약 2만 건 정도. 그러니까 기사와, 아까 말한 뭐 쇼폼 영상이랄지, 영상 뉴스라든지 뭐 이런 컨텐츠 등에 2만 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누적 조회수가 지금 1억 2천만 회에 좀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네이버 구독자는 지금 8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또 이게 유튜브나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의 홈페이지 등과 연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개편이 사실 올해 6개월 정도 됐는데 하루 평균 PB, 그러니까 하루 평균 조회수가 4만 정도, 그다음에 방문자 수는 약 2만 명 정도. 그러니까 뭐 지역사에서는 사실 뭐 굉장히 눈에 띄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1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또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체감할 수 있는 1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교수님, 네. 저희가 그동안에 이 전통적인 언론이라고 하는 신문과 방송을 놓고 봤을 때 신문의 경우는 발행 부수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라는 네. 게 그 회사의 세의 기준이었고 방송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포털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아까 얘기했던 뭐 네. 조회수 그리고 누적 구독자 수 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그건 또 수치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청률은 몇 %야 뭐 음. 이렇게 해도 이게 맞나 싶은데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찌 보면 곧바로 그 언론이 바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너무 가깝게 왔을 때 음. 힘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네. 부분들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저는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 성적표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긴장감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김재영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 영향력이 그 이전과 그 이후 확연히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포털에 뉴스 제휴사가 된 이후에 그 방문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서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 홈페이지 자체를 포털화해서 말하자면 광주 전남에 관한 모든 것은 이제 그 지역 언론의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자체 이렇게 플랫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하고 재밌게 보는 것은 뭐 조회수나 이런 누적 구독자 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댓글이나 피드백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시청자, 독자의 반응을 바로바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어떤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기사 제작이나 이런데 기획이나 반영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어서요. 앞으로 이제 방송사는 이 뉴스 생산을 넘어서 앞으로 콘텐츠 생산 회사로 성장해야 하고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플랫폼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소스 멀티유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를 잘 만들어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노출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회사 차원에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홈페이지를 포털화하는 작업은 필요한 작업이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포털 제휴사를 이렇게 맺고 하는 게 영향력 부분에서 유입이 이제 홈페이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포털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제 그 대안을 지역 공공 포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사실 이것들이 생긴다고 해서 시청자들이 유입이 될까 하는 우려도 사실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공공 포털의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대안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지역 언론들이 상당히 자본이나 여건이 또 콘텐츠의 어떤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조금 요원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포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 대표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아웃링크나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자체 홈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 넘어오신 분들을 놓치지 말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네.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뭐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지역 상공인들 라이브 커머스도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여기에서도 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며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무인기 대응 얘기하기 전에 월요일이죠. 사흘 전에 국회에서 전남대학교 스마트병원 관련한 간담회를 여셨죠. 일단 뭐 전남대 스마트병원 신축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는 오래 전부터 네. 저희 당이 또 윤석열 정부가 우리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의료 격차 문제를 좀 해소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전남대학교 병원장님께서 네. 또 국회로 오셨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거에 선정이 돼야 되는데 네. 예타 대상 선정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 선정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렇습니다. 모양이죠. 예, 국가에 많은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네. 여기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굉장히 관문이 높아요. 그럼 의원님이 들어가게 해 주신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보니까 광주 전남 지역에 네. 스마트 병원을 만들어서 국제적인 병원을 만들어서 우리 농촌과 또 도시 또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겠다. 약 한 1조 2천억 넘게 1조 2천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가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여기를 우선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제일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라 해서 네. 제가 차관도 여러 번 불러가지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기재부에서 하는데 그러면 일단 선정은 대상으로 선정은 됐는데 예타 통과될 가능성은 뭐 통과된다고 봐야 되는 저는 될 건가요? 거로 봅니다. 네. 지금 40년이 넘어요. 지은 지가 1970년대인가 77년인가 이렇게 지어서 50년이 낡은 병원이기 때문에 네. 새롭게 이제 그 AI 시대에 맞고 그 수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시고 지역구도 충남 서산 태안이고 뭐 상임위는 국방이시고 전남대 병원이랑은 별다른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뭐 이유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 광주는 네. 우리가 소홀했던 지역 아닌가요? 이게 양당의 경쟁 구도가 서면서 양당이 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일소했던 것이 5.18 공법단체를 네. 국회에서 처리하면서부터 제가 당시에 이제 정무위에 간사를 했지요. 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이제 해원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좀 더 우리가 좀 광주에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전남대학 병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집권 여당의 정책의장이니까 네.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예산도 뭐 의원님이 갖고 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그 광주에 네. 그 청소년 그 치료 재활센터가 없습니다. 지금 뭐 청소년 관련한 재활센터가 없나요? 예, 올해 10월 달에 힌츠피터 그 사진 독일의 네네, 작가셨던 분이 이제 기념하는 그 언론 그 대상이 있잖아요. 네. 여기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제가 행사를 마치고 올라오는데 송정역의 광주에 국장님께서 여성 국장님이신데 대기라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꼭 만나겠다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약속을 했죠. 그랬더니 이번 예산을 할 때 이걸 반드시 관철을 좀 시켰죠. 그래서 아마 광주, 전남 지역에 네. 이 청소년들의 재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170억 정도 될 거예요. 예.
전액 다 국비로 짓기 때문에 아마 시에도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네. 광주, 전남, 뭐 호남 관련해서 혹시 더 관심을 갖거나 일을 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광주, 전남 또 호남 지역은 저희가 끊임없이 네. 저희가 사업도 발굴하고 애정도 좀 드리고 정치적인 걸 떠나서도 진심으로 다가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정말 광주, 전남, 호남에 대한 애정이 깊으세요. 정책위장이니까 알잖아요. 네. 우리 성 의장께서 호남에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많이 도와라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아,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 그러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애정을 갖고 계시고 네. 올 초에 광주 민주화 성지 5.18 네. 행사하실 때도 우리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수석들 다 함께 가자 이런 아이디어도 네. 대통령께서 직접 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이나 이 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고 굉장한 애정을 갖고 계시고 네. 전남대학교 병원도 제가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흐뭇해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호남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고향처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공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드론 부대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는 민주당에서는 아니 드론 부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뭘 좀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럼 대통령이 말씀하신 드론 부대랑 기존에 있는 드론 부대랑은 뭐 개념 뭐 이런 게 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전히 틀리다고 봐야죠. 기존에 한 몇십 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작사령부 산하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말씀하신 것은 그 드론 부대가 전투 부대로서 네. 그리고 공격과 수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그리고 북한의 드론이 오면 그에 상응해서 전투도 하고 격파할 수 있도록 또 북한 쪽에 침투도 해서 할 수 있는 정말 전투부대로서의 전략전술의 개념을 확실하게 갖는 부대로서의 편성을 하라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금 지작사의 문제가 아니라 네. 육해, 공 다 함께 이게 연결되는 그런 통합적 시스템의 그런 드론 부대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그 북한에서 보낸 무인기가 고도 한 3km 정도에서 왔다고 하는데 우리 발칸포가 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한 2km 정도 된다 그러고 그렇다고 뭐 전투기 보내서 하기에는 얘들이 너무 천천히 가니까는 뭐 전투기 보내서 격추하기도 애매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드론을 격추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발칸포에 비견되는 비호복합이라고 하는 포가 있거든요. 비호복합.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거리의 탐지에 문제가 있었고 네. 또 이러한 소형에 잡으려면 전방에 촘촘하게 레이더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현재 또 레이더뿐만이 아니고 이 요격할 수 있는 비호복합이나 발칸 같은 경우가 촘촘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이거는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네. 9.19 군사 합의를 하면서 서부 전선 쪽에서는 10km를 네. 또 동부 전선 쪽에서는 15km를 군사훈련을 못하게. 군사훈련 못하고 드론을 못 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걸 못 넣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가 넘어올 때 굉장히 놓칠 수 있는 네. 포착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죠.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은 것이지요. 지금 NSC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안 연 거를 두고도 여당에서는 뭐 입양견 소개하고 저녁에 만찬을 가실 시간은 있고 NSC를 열 시간은 없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적인 공세지요. 이제 정치권이 그렇게 공세를 하는데 일일이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NSC라고 하는 것은 작전 중에는 열지를 않습니다. 대통령은 작전 중에 있을 때 절대로 관여하면 안 됩니다. 군사작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뭘 알겠어요. 네. 그 작전은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공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확전을 각오하고 임했다.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확전을 각오했다는 거는 뭐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공세도 있을 거를 상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추가 도발 뭐 이런 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이 종료된 뒤에
그 NSC를 열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다 조치를 하셨지요. 상황이 종료됐고 상황 과정에서 다 체크를 하고 보고를 받으시고 지침 내리시고 다 하신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NSC를 끝나고라도 열어야지 왜 밥을 먹었냐 하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품격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뭐 북핵 때문에 주저하거나 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뭐 도발이 있으면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좋게 얘기하면은 뭐 원칙대로 대응을 하는 건데 뭐 한반도 리스크 이런 거를 조금 고조를 시켜서 뭐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 평화를 주장한다고 하는 나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니까 뭐 절대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는 미국이라고 하는 또 전략적 동맹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핵은 북한의 핵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굴종적 대북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두려워서 우리가 그럼 굴복하라는 말입니까? 그거는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보호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단호한 조치라야만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전쟁을 하려고 하겠다라고는 강한 의지가 있고 네. 또 전쟁을 걸어오면 반드시 응징하겠다라고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할 때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아 근데 그러다 진짜 전쟁이 나면은 어떻게 하죠? 전쟁이 나면 네.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확고한 의지와 대비태세이고 국가와 국민들의 힘이 응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워가지고 안 할 수 있습니까? 피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쟁을 두려워하는 민족에게는 평화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하면서 그럼 굴종하고 그럼 나라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회담할 땐 회담하고 이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가를 유지하는데 힘의 우위가 있지를 않으면 안 됩니다. 전쟁을 각오해야지 전쟁이 안 난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뭐 노웅래 의원 건으로 하나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엄청나게 이런 후보를 본 적이 이런 당대표 대선 후보를 국민들께서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거꾸로 민주당에서는 이런 검찰 수사를 본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하거나 전에 네. 뭐 그 여러 가지 그 채널 A 사건 같은 경우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검찰은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죠.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대장동에서 백현동에서 성남FC 변호사 대납 법인카드 사용해서부터 너무 셀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거를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검찰을 정치검찰이고 야당 탄압이고 뭐 정치보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호남의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네. 정확하게 판단하신 분들을 다 하실 겁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본회의에 나와서 노웅래 의원 체포 필요성을 설명을 하면서 뭐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시냐 뭐 이런 녹취까지 검찰이 다 입수를 했다. 뭐 돈봉투 바스락거린 소리까지 다 들리더라. 뭐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은 못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자기 정치하고 있다. 뭐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정치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도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동의 못 하시죠? 뭐 정치 공세지요. 정치 공세지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네. 법에 위반되는 거였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법의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은 자기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죠. 만약에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나 행위하는 것이 법으로부터 위반이 됐거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네.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간상 마지막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하고 있는 검찰 간부들, 검사들 16명 실명이랑 얼굴 공개한 거 그리고 뭐 추가로 더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러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거야말로 있을 수 없는 민주국가에서 인권 테러 아닙니까? 테러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기 지지자들한테 이 사람들 좌표를 찍어주고 공격하라고는 공격명령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저는 당대표가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지지층한테 그것도 뭐 개딸이라든지 이런 아주 팬덤 현상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한테 좌표를 찍어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도 한 사흘 남았고 하니까는 한 해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당으로 보면 올해 대선이 있었고 네. 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대선을 통해서 우리 호남 계신 국민들께서 따뜻한 애정으로 어느 때보다 높은 지지율로 일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를 선택해 주신 우리 호남 많은 국민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네. 앞으로 저희 당이 호남에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정말 고향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 함께하고 또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많은 이렇게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